최장 증가 부분 수열. 이게 그 대표적인 그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들 중 하나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 푸는 그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방법. 즉,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예요. 딱 그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가 뭐고 어떻게 푸는 건지 잘 드러나는 문제. 아무튼 입력으로 주어진 수열의 부분 수열들 중에서 그 수열의 값이 오름차순 순서인 것들 중 가장 긴 것. 그래서 증가, 오름차순이라는 얘기고, 부분 수열, 주어진 수열에서 일부분을 골라낸다는 얘기죠. 근데 골라냈는데 그 골라낸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숫자들, 그렇게 골라내면 그게 증가 부분 수열이고, 최장, 가장 긴 거란 얘기죠. 자, 수열, 순열. 우리가 그 백트래킹 강의에서 그 순열, 아이코, 여기 둘 다 수열이라고 적었네. 수열, 순열. 수열. 오히려 여러분은 그 중고등학교 때 수열을 먼저 배웠죠. 그 등비 수열, 등차 수열. 그 수열이에요. 수들의 열. 수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 그게 수열이죠. 그다음에 순열도 참 고등학교 때 배우는구나. 순열, 퍼뮤테이션. 이건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같은 수의 중복이 없는 수열. 그게 순열이죠. 수열은 그냥 숫자들이 쭉 늘어서 있다라는 얘기지, 뭐 중복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숫자들이 열지어 쭉 서 있다. 늘어서 있다. 그게 수열이죠. 그리고 사실은 수열도 순서 개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퀀스, 열을 지어서 일렬로 쭉 선두가 있고 후미가 있는 거지. 일렬로 서 있으니까. 수열도 순서 개념은 있어. 그런데 중복이 있다 없다 얘기는 없지.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순열. 순열은 일단 중복이 없어야죠. 순열은. 그 다음에 부분 수열. 이건 subsequence. 수열에서 일부만 골라낸 거. 그래서 1, 2, 3, 4, 5, 6 수열의 부분 수열이면 1, 2, 3, 4 오케이. 1, 2, 3, 4 1, 3, 5 1, 3, 5 오케이. 2, 4, 6 2, 4, 6 이것도 오케이. 3, 2, 1 뒤집어졌죠? 순서가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열도 순서 개념이 있어요. 순서가 다르면 안 되고. 5, 6, 7 7이 없어야죠. 여기 7이 없죠. 7이 없으니까 부분 수열. 증가 부분 수열. 오름차순. 2, 5, 3, 4, 1, 6 수열의 증가 부분 수열은 1. 숫자 하나만 있는 것도 뭐 오름차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드 하나만 있는 것도 추리지. 마찬가지예요. 숫자 하나만 있는 것도 수열이야. 그 다음에 5, 6 오케이. 2, 4, 6 오케이. 2, 4, 5 이건 2, 4, 5 부분 수열이 아니지. 순서가 다르니까. 그리고 2, 5, 4 이건 부분 수열은 맞는데 2, 5, 4 그렇지만 오름차순이 아니죠. 증가 부분 수열이 뭔지 알겠죠? 자, 증가 그 중에서 최장 증가 부분 수열 가장 긴 거. 그것은 여기서 가장 긴 게 이거죠. 2, 3, 4, 6. 2, 3, 4, 6 이렇게 골라내면 2, 3, 4, 6 이게 최장 증가 부분 수열. 그 다음에 연속 부분 수열. 부분 수열이지만 부분 수열이면서 숫자들이 쭉 그 연속된 것을 골라낸 거. 그래서 1 이것도 역시 수열이고 연속 오케이예요. 그다음에 2, 3 부분 수열 맞고 연속이죠. 2, 3, 4 부분 수열 맞고 연속되어 있죠. 2, 4 이건 중간 연속이 아니지. 중간에 하나 빠졌지. 연속 부분 수열. 이런 용어들이 있고,
자, 최장 증가 연속 부분 수열. 이건 쉬운 문제예요. 최장 증가 연속 부분 수열. 연속이니까 자, 2, 5 증가 수열 맞죠? 증가 맞고 부분 수열 맞고 연속 부분 수열이죠. 3, 4 이것도 증가 맞고 연속 부분 수열 맞고 1, 6, 7 이것도 증가 맞고 연속 부분 수열 맞고 연속이라는 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니까 이건 찾기가 쉽지.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2, 5 오케이 3은 안 되지 작아졌으니까 3, 4 오케이 1은 안 되지 작아졌으니까 1, 6, 7 오케이 쭉 읽으면서 연속 부분 수열 증가 연속 부분 수열들을 쭉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긴 것 1, 6, 7이지. 그래서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프리브 이전 값보다 작으면 끝난 거지. 커야지. 그래서 하나 만약에 i 번째 값이 이전 직전 값보다 작다. 그럼 끝난 거예요. 증가 수열이 증가 부분 수열이. 그래서 끝났으니까 출력하고 자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 리절트가 증가 연속 부분 수열을 찾기 위한 배열. 리절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담아가고 담자마자 방금 담은 게 직전 값이 되죠. 그리고 현재 값이 직전 값보다 작으면 끝난 거고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 쉽죠? 자, 이렇게 간단한 규칙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특별한 알고리즘이 아니고 간단한 규칙으로 쭉 그냥 순서대로 처리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답을 찾는 간단한 규칙이 있다. 비교적 간단한 규칙으로 이렇게 쭉 값들을 처리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뭐 탐욕법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영어로는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대부분 이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들이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 ON으로 쭉 읽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부분이라는 얘기지 안 그럴 수도 있고. 부분 수열이면 연속 부분 수열이 아니라 그냥 부분 수열이면 간단한 규칙으로 풀 수 없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찾아야 돼요. 이것저것 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 5, 3, 4, 1, 6, 7 여기서 최장 증가 부분 수열들을 고른다고 할 때 2를 읽자마자 이게 최장 증가 부분 수열에 포함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5도 최장 증가 부분 수열에 선택 포함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 그래서 2는 포함되는 게 사실은 맞고 5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지. 그래서 2, 5가 맞다면 그러면 3, 4, 1은 선택 못하죠. 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2, 5, 6, 7이 되지. 만약에 5를 선택했다면. 근데 5를 선택 안 하면 그러면 3을 선택할 수 있죠. 2, 3, 4, 6, 7이 역시 최장이죠. 그래서 5를 선택 안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야. 근데 그걸 끝까지 읽기 전에는 모르지.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최장 증가 부분 수열은 이렇게 그리디 이렇게 문제를 쭉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건 포함, 이건 아니야, 이건 끝났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간단한 규칙은 없고 끝까지 이것저것 해봐야 돼. 5가 2를 읽고 5를 읽었을 때 이 5가 최장 증가 부분 수열에 포함될지 아닐지 해봐야 알아. 아직은 몰라. 이 5만 읽어서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백트래킹이 그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봐서 찾는 거지. 최장 증가 부분 수열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봐서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뭘 다 해보느냐. 그러니까 2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답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5도. 그래서 2는 일단 포함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5. 5를 선택한 경우 그 뒤로 쭉쭉 찾아보면 2, 5, 6, 7이 최장이구나. 그다음 5를 선택 안 하고 쭉쭉 해봤더니 2, 3, 4, 6, 7이 최장이네.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열의 수 각각에 대해서
그 수를 선택한 경우 최장 증가 부분 수열도 찾아보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찾아봐서 둘 중에 더 긴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지. 간단한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뭐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는 아니다. 해봐야 한다. 그런데 수열의 수 각각에 대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해보고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우리가 백트래킹에서 들어봤죠. 부분집합 찾을 때 바로 그렇게 했지. 사실 수열의 부분집합이 부분수열이지. 숫자들이 모여 있는 게 수열이고 그 중에서 일부만 고른 그게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부분수열을 찾는 방법이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과 같아요. 그렇게 부분집합을 이것저것 다 찾아봐서 그 중에서 증가 부분수열이고 그 중에서 가장 긴 게 뭐냐라고 백트래킹으로 찾으면 돼요. 백트래킹. 그래서 부분수열을 모두 다 찾는 백트래킹 구현. 자, 이거 딱 익숙한 구현이죠. 선택하고 재교출, 그 다음에 선택한 거 제거하고 재교출. 딱 부분집합 찾기 구현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 주어진 거에 모든 부분집합을 이렇게 다 찾게 되죠. 원소가 4개니까 2의 4승 16개죠. 부분집합 찾기 구현이에요. 이 그림도 익숙하죠.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이렇게. 여기도 처음에 첫 번째 주어진 숫자가 2, 5, 3, 4니까 처음에 2 선택하고 재교출, 2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그 다음에 5를 선택하고 재교출, 5를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네, 부분집합 찾기. 그리고 이 부분집합 찾아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자식 노드가 두 개씩 이진추이죠. 그리고 이진추의 노드 수가 이거 이거 틀렸다. 못하다. 2의 n승이죠. 2의 n승. 그래서 이게 2, 5, 3, 4 이렇게 4개니까 2의 4승. 그래서 리프 노드가 16개. 그리고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는 그 리프 노드 빼기 2라고 그랬죠. 그래서 15개예요. 15개, 16개. 그렇고 그 중에서 증가 부분 수열만 골라내기. 모든 부분 수열이 아니라 증가 부분 수열만 찾아라. 그러면 이것도 연속 선택 제한 조건, 백트래킹에서 얘기했죠. 연속 선택 제한 조건. 그러려면은 직전에 선택한 게 뭐다가 주어져야죠. 왜 사실은 직전에 선택한 게 뭐인지는 이 S 배열에 이 S 배열이 지금 선택한 것이 들어있는 배열이죠. 선택한 경우 S에 푸시하고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은 팝하고 재교출. 그래서 S 목록의 끝을 보면 그게 직전에 선택한 게 들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전역 변수 S 배열은 제거할 거야. 그래서 우리 백트래킹 응용 문제에서도 연속 선택 제한 조건은 이런 식으로 파라메타로 직전에 선택한 게 뭐였다라고 이렇게 파라메타로 주어져야 돼요.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건 바람직한 구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전에 선택한 것이 파라메타로 주어졌으면 여기서 선택하고 재교출인데 선택하고 재교출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죠. 증가하지 않는 건 선택 못해요.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은 당연히 언제나 할 수 있고 이건 이 부분이 필요 없고 선택하고 재교출은 프리브 직전에 선택한 것보다 큰 값만 선택하고 재교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만 달아주면 부분집합 찾기 백트래킹 구현에서 요 선택
제한, 연속 선택 제한 조건 이 품음만 달아주면 이게 증가 부분 수열만 찾는 백트래킹 구현이 되죠. 간단하죠. 그리고 재교출할 때, 자, 두 번째 파라미터. 여기서 받았으니까 재교출할 때도 넘겨줘야죠. 이건 선택하고 재교출하는 거니까 직전에 선택한 게 방금 선택한 게 직전에 선택한 거지. 그리고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은 현재 항목을 선택 안 했으니까 직전 값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처음에 이 값은 점점 큰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최초 값은 아주 작은 값, 즉 수열의 최소값보다도 작아야 수열의 최소값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백중 문제는 거의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0보다 큰 자연수들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죠. 가끔 음수도 입력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좀 드물고 대부분 양수들만 그 수의 범위에 양수들만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경우는 굳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아니라 이 숫자들의 최소값이 1이라면은 이거 초기값으로 0을 줘도 되죠. 아무튼 수열의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이 최초값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 최초값보다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보다 작아야 최소값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만 선택이 되죠. 공집합도 선택이 되죠. 이렇게 구현하면.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이 if문에 의해서 이 노란색 if문에 의해서 이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탐색되지 않고 컷되죠. 가지치기 되죠. 가지치기. 선택 제한, 가지치기. 그리고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요 값들이 지금 프리브 값.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으니까 프리브 값이 최소 값이고 그 마이너스 인피니티. 여기는 2를 선택하고 재교출했으니까 프리브 값이 2죠. 직전에 2를 선택했으니까. 여기도 직전에 5를 선택했으니까 여기 프리브 값이 5.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계속 선택 안 하고 있으니까 최초 그 프리브 값이 끝까지 유지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최장 증가 부분 수열에서 그 부분 수열 자체를 찾는 게 아니고 길이만 찾아라. 이런 문제가 코테 문제에서 더 흔하게 주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동적 프로그램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최소값, 뭐 최대값, 뭐 합계, 뭐 이런 것만 찾는 문제들이 아니면 가지수. 딱 찾아야 될 대상이 숫자 하나인 거. 그걸 찾는 문제들이 동적 프로그램 문제들의 대다수예요. 최장 증가 부분 수열의 길이만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동적 프로그램 문제들 중 대다수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 자, 그렇다면 이 S 배열은 필요 없어요. 뭘 선택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길이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S 배열 푸시 팝 할 필요가 없어요. 수열 자체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길이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앞에 구현에서 이 회색 부분을 제거하고 길이만 찾으면 되지 수열 자체는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고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길이 계산하는 코드를 추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구해야 될 간단한 값을 찾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간단한 값, 최소값, 뭐 최대값, 아니면 뭐 가지수 대부분 그 셋 중에 하나가 대다수야. 최소값을 찾아라, 최대값을 찾아라, 아니면 가지수를 찾아라. 대부분 그래요. 자, 그 간단한 숫자 하나.
이것을 리턴 값으로 구해야 돼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전압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메모를, 동적 프로그래밍 중복 탐색 막기 위한 메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길이를 찾을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늘색 경로 이렇게 해서 그 수열이 2 선택하고 3을 선택했고 4를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찾은 수열이 2, 3, 부분 수열이 2, 3, 4죠. 이 분홍색 경로는 2를 선택했고 여기 5 선택하지 않았고 3 선택하지 않았고 4를 선택했으니까 여기는 2, 4죠. 길이는 이 파란색 이 경로를 따라서 이 파란색이 이건 하나, 둘, 셋, 2, 3, 4 선택하고 재교출 3번 했으니까 2, 3, 4 길이가 3이고 분홍색 경로는 2, 4 2번 선택하고 재교출했으니까 2, 4 길이가 2이고 즉 선택하고 재교출한 횟수만큼이 바로 그 수열의 길이지. 당연하지. 리프 노드에서 루트 노드까지 리턴하면서 동적 프로그래밍 메모해야 되는 값이 리턴 값이에요. 그리고 그 메모해서 그 중복 탐색을 제거하려면 리턴 값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루트부터 세면 안 되고 리프부터 세야 돼요. 리프부터. 그래서 리턴하면서 세야 돼요. 재교출하면서 숫자를 세면 안 되고 리턴하면서 리턴 값으로 숫자를 세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재교출한 횟수만큼 플러스 1 해야 되는데 이걸 리턴하면서 그래야 리턴 값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이 노드에서는 왼쪽 재교출의 리턴 값이 있겠고 오른쪽 재교출의 리턴 값이 있겠죠. 왼쪽 재교출의 리턴 값 긴 걸 리턴하니까 최장 길이 가장 긴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왼쪽 서브트리에는 최장 길이가 리턴 값 리턴하면서 숫자를 센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2를 리턴했겠고 오른쪽은 2를 리턴했겠죠. 자, 둘 중에 큰 걸 리턴해야지. 그래서 얘는 2를 리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여기. 자, 왼쪽은 1을 리턴할 거예요. 왜 1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리턴 값으로 숫자를 세는데 리턴 값이 뭐냐면 선택하고 재교출한 횟수만큼 플러스한 거. 즉 파란색이 이거 하나잖아. 그래서 1을 리턴해요. 여기는 2개를 리턴하고 여기도 하나를 리턴하고 그리고 그 중에 큰 걸 리턴하니까 얘는 2를 리턴했겠고 왼쪽은 1을 리턴했겠죠. 그럼 큰 게 2니까 얘도 2를 리턴해요. 2를 리턴하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해서 답은 3이지. 이쪽으로는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리프 노드에서부터 숫자를 세야 돼요. 동적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려면 루트에서부터 세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리프에서부터 세어 올라가는 거야. 뭘 세야 되냐면 이 파란색의 숫자 1, 2, 3 여기는 1, 2 그렇죠. 이렇게 세어 올라가는 거예요. 리프 노드는 0. 그 다음에 리프 노드가 아닌 곳에서는 선택하고 재교출했을 때 플러스 1.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한 경우는 플러스 1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왼쪽 자식에서 리턴한 값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이 리턴한 값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프 노드 리턴 제로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재교출해서
리턴 값 플러스 1. 선택하고 재교출했으니까. 이건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플러스 1 안 하죠.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하면 되고, 그러면 3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이 코드가 궁금하면 이거 노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필기 시험 문제에서 흔히 여러분한테 요구한 게 있죠. 이 코드를 보고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값이 출력될지 써봐라. 자, 이 그림을 보고 이 코드를 보고 어떤 순서로 호출하고 어떤 값을 리턴하고 쭉,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뭔지 쭉 그림 보면서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좀 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부문을 이거 하나, 둘, 세 줄, 이 세 줄을 이거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if문 이 조건. 자, 요게 if문이 false면 a 값은 0이고 if문이 true면 a 값은 요거지. 얘도 똑같아. 요 조건식이 true면 a 값은 이거고 이 조건식이 false면 a 값은 0이죠. 똑같아요. 로직이. 세 줄을 한 줄로 줄였을 뿐이에요.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괄호, 이 괄호가 파라메타 값이에요. 재교출할 때 처음에는 00으로 00인데 여기는 00으로 고쳐놨고 여기는 안 고쳤네. 고칩시다. 아니다. 여기를 이 값으로 뭐 굳이 0을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목록에서의 최소값이 양수니까 0도 이 목록의 최소값보다 작은 값이 맞죠. 그림을 굳이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노드의 값, 이 괄호로 적은 노드의 값이 파라메타 값이에요. 재교출할 이 DFS 호출할 때 파라메타 값.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리턴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0하고 마이너스 인피니티 호출했고, 자,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첫 번째 파라미터 n은 이게 어떻게 보면 n이 depth예요. depth니까 0, 1, 2, 3, 4지. depth 마지막 계측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다 4, 여기는 다 3, depth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freev 값. 그래서 선택하고 재교출했으니까 2. 여기는 선택하고 재교출이니까 5를 선택했으니까 여기는 선택 안 했으니까 여전히 2. 연두색이 freev 값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2를 선택하고 재교출, 5를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그 다음에 3을 선택하고 재교출. 자, depth 3, 직전에 선택한 값이 3. 그 다음에 4를 선택하고 재교출, depth 4, 직전에 선택한 게 4. 자, 리턴, ref에서 리턴하니까 리턴 값 0. 0인,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선택하고 재교출했으면 리턴 값 플러스 1을 해야죠. 요거 파란색. 그래서 리프 노드는 0을 리턴했고, 파란색 선택하고 재교출이니까 요거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여기가 A는 1이고 B는 0이죠. 여기는 플러스 1을 안 하니까. 그럼 둘 중에 큰 값 1을 리턴해요. 2를 리턴했는데 여기도 선택하고 재교출이니까 플러스 1에서 A는 2가 되죠. A는 2. 자, 그다음 B는 이쪽은 얘가 0을 리턴했지만 플러스 1 했고, 그 플러스 1을 여기는 선택하고 재교출 아니니까 그냥 1. 그래서 A는 2고 B는 1이겠지. 그러면 얘는 2를 리턴해요. 2를 리턴했는데 여기는 선택 안 한 거니까 그냥 2 그대로 2. 이쪽은 0을 리턴하고 0을 리턴했는데 선택하고 재교출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죠. 그러면 2를 리턴하죠. 2를 리턴하는데 이쪽이 선택하고 재교출이니까 2 플러스 1, 3. 이쪽은 3이고
이쪽은 0 플러스 1 해서 2, 2, 2. 이쪽은 3, 이쪽은 A는 3, B는 2에서 얘가 마지막으로 3을 리턴하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실행되겠구나. 이렇게 실행 순서, 코드의 모양만 보고 이 모양이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읽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코드의 실행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값이 전달되고 파라메타로 어떤 값이 전달되고 리턴 값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이게 따다닥 이런 호출 과정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나중에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현 소스 코드 형태를 음미하지만 말고 꼭 실행 과정 그림을 그려보고 손으로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런데 중복 탐색이 있어요. 여기. 자, 이 부분 노란색 똑같지. 파라메타 값도 똑같고 리턴 값도 같아요.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도 파라메타 값도 똑같고 리턴 값도 같죠. 자, 중복 호출이 있어요. 그래서 리턴 값으로 계산하라는 게 바로 이런 중복 호출을 리턴 값으로 계산해야 이렇게 똑같은 중복 호출이 있게 돼요. 전역 변수를 사용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계산해서 내려가도 안 되고, 계산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공통 서브트리 부분들이 생겨요. 공통 서브트리, 중복되는 탐색이라는 얘기죠. 이 중복 탐색을 제거하는 방법,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이고 메모하면 되지. 메모. 예를 들어서 뭘 메모하냐면 파라메타 값 2, 5로 호출하면 리턴 값은 0이야. 그걸 여기서 리턴할 때 메모를 해. 그럼 이쪽에서 다시 2, 5 호출했는데 이거 똑같은 값을 리턴할 텐데 똑같은 값을 리턴하는 걸 또 쭉 탐색할 필요가 없잖아. 파라메타 값이 2, 5면 리턴 값은 0이다. 그냥 메모해둔 거 바로 사용하면 되죠. 밑에를 탐색해 볼 필요가 없지. 여기도 파라메타 값 3으로 호출하면 리턴 값은 1이다. 여기서 메모해 두고 여기서 밑에 탐색 안 하고 바로 3이네? 그럼 리턴 값 1. 메모해 둔 거 바로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중복 탐색을 막는 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 파라메타 값으로 메모해야 돼요. 파라메타 값이 n 프리브니까 그러면 이 n의 최대값 그다음에 프리브 밸류 수열의 밸류죠. 밸류의 최대값 플러스 1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n의 최대값이 5다. 이건 최대값이 아니네. 길이네. 수열의 길이 n이 5다. 5. 그러면 메모하려면 그 5를 인덱스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5를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배열의 길이는 6이어야지. 플러스 1 해야죠. 그리고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메모할 값이 이게 메모되는 값에 0이 있느냐? 있죠. 여기 0, 0, 0. 자, 메모된 곳에 0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이 이게 어떤 값 그러니까 이게 메모를 한 건지 메모를 안 한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하기 위한 배열을 이게 메모하기 위한 배열의 이름이 m인데 여기에다가 초기 값으로 0을 채워 놓으면 여기 지금 얘네들은 리턴 값이 0이니까 0을 메모하는 건데 이거 메모해서 0이 들어간 건지 아직 메모를 안 한 건지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별할 수 없으면 여기 요 노란색 서브트리 중복 탐색을 제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덱스 2, 5로 0이 들어있어. 그럼 이 0, 이게 메모한 건가 안 한 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메모할 값에 0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서 메모할 값에 포함이 안 되는 값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은 메모할 값에 안 들어있지. 왜냐면 메모할 값이 길이니까. 길이가 마이너스 길이는 없지. 자바라면은, 근데 만약에 메모할 값에 음수도 들어있다. 그렇다면은 뭐 이게 숫자를 저장 못하고 널 객체를 저장하든지 아니면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true false로 이건 메모됐다 true 메모 안 됐다 false 어떻게든 아무튼 메모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열을 하나 더 true false 메모됐다 true 메모 안 됐다 false 이런 배열을 하나 또 만들기 싫다면 초기 값으로 메모될 리가 없는 어떤 값을 하나 넣어야 돼요. 이 경우는 음수 길이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래서 파라메타 n free로 메모된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메모된 거지. 메모된 게 있으면 그냥 리턴. 메모된 게 없으면 왼쪽 자식 재교출, 오른쪽 자식 재교출해서 쭉 탐색해서 값을 둘 중에 큰 값으로 리턴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메모하고 리턴해야지. 메모하고 리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동적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 초기 값으로 요거 마이너스 굉장히 작은 값이 주어졌죠. 초기 값으로 이 수열에 있는 수보다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 그런데 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인덱스로 사용할 수 없죠. 동적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첫째, 이 메모 배열의 초기 값으로 이렇게 메모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즉 메모될 리가 없는 값으로 초기 값을 채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신경 쓸 거고 두 번째 신경 쓸 거. 이게 이 파라메타 값이 메모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되니까 이런 값들이 음수이면 안 돼요. 음수가 안 되게 어떤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것은 안 되죠. 그리고 앞에 구현은 프리브 값으로 초기 값으로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썼지만 이건 인덱스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인덱스가 될 수 있는 값이어야 돼요. 그런데 0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 프리브 값의 초기 값은 이 수열에 들어있는 수의 최소값보다만 더 작으면 돼. 그러면 이 수열에 양수만 들어있다. 그러면 0도 괜찮죠. 양수들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초기 값을 0으로. 아무튼 뭐 초기 값 채우는 거, 그다음에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그리고 메모된 게 있으면 메모된 값 리턴. 그렇지 않으면 탐색에서 리턴 값을 구한 다음에 메모하고 리턴. 자, 중복 탐색 막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복 탐색을 제거하지 않은 그 백트래킹의 수행 시간은 2인출이니까 그 재교출 횟수가 2인출의 노드 수였죠. 그래서 2의 n승이지만 부분집합 찾기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집합 찾기, 가지치기도 하면서 부분집합 찾기죠.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냥 n에 비례해요. 오케이. 자, 딱 끝났어요. 구현도 간단하지. 그런데 이게 지금 120이에요. n이 120이야. 120개의 숫자예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18초 걸렸어요. 자바스크립트. 120인데. 왜냐면 이건 동적 프로그래밍 안 했기 때문에 2의 n승. 이게 120이니까 2의 120승.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 안 했다면 정말 오래 걸릴 거야. 2의 120승이니까.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지치기 여기 이 부분 없잖아. 여기 회색으로 칠한 부분.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가지치기가 돼요. 그렇지만 아무튼 2의 n승, 그래서 n이 120만 돼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백트래킹으로 구현하면 대충 통과할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택도 없다, 동적 프로그래밍 반드시 해야 되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이거 n을 보면 감이 와요. n을 보면 이 부분 수열 찾는 거니까 부분 집합 2의 n승짜리 백트래킹인데, n이 예를 들어서 n의 최대값이 1000이다, 2의 1000승, 뭐 이거 택도 없죠. 그 백트래킹으로는 택도 없지. 2의 1000승 당연히 동적 프로그래밍 안 하면 2의 n승짜리 문제인데 n이 1000이다, 1000을 넘는다, 이러면 뭐 보나마나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인 거예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면 n에 비례하는 거니까. 2의 1000승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1000, 이건 작은 숫자죠. 아무튼 동적 프로그래밍 안 했더니 n이 겨우 120인데 18초. 자, 동적 프로그래밍 했더니 0.1초. 차이가 굉장히 나죠. 크죠. 2의 120승과 2의 120승은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냥 120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컴퓨터 측면에서 120은 뭐 널널한 숫자고, 2의 120은 엄청 큰 수고. 자, 자바. 뭐 똑같죠. 뭐 자바라고 특별히 다를 게 없고, 18초가 4.5초. 역시 자바가 빠르죠. 18초였던 게 백트래킹 동적 프로그래밍 안 한 거가, 자바스크립트는 18초였는데 자바는 4.5초 빠르죠. 그다음에 컴파일하고 자바 21부터 자바 17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자바 21부터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소스 코드를 자바도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건 앞에 타임 붙인 건 시간 측정하려고 한 거고, 그냥 자바하고 파일명 적어주면 실행이 되더라고. 자바 21부터. 그런데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도 있죠. 컴파일 한 다음에는 점 자바 안 붙이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적어주면 실행이 돼요. 그런데 4.5초가 4.1초, 뭐 조금 줄었죠. 동적 프로그래밍 자바. 이거 동적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로 실행하면 0.5초인데 컴파일하고 바이트 코드로 실행하면은 0.1초. 그러니까 그 차이 0.5 0.56초, 0.56초하고 0.13초, 요 차이가 바로 소스 코드 컴파일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게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 4.54초, 4.55, 4.55초, 그다음에 4.17초. 그러니까 대충 컴파일 하는데 대충 0.4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요거 두 개 차이가 바로 컴파일,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하느냐 그러면 4.56초,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느냐 그러면 4.17초. 대략 0.4초 정도가 컴파일 시간. 여기도 마찬가지지. 0.56초, 0.13초. 이것도 대략 0.4초 차이죠. 컴파일 시간이 그 정도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 궁금해서 파이썬도 해봤어요. 파이썬이 느릴 줄은 알았지.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이 느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엄청나게 느린지도 몰랐어. 8분, 8분 2초. 와. 동적 프로그래밍 한 건
0.09초. 이건 꽤 빠르죠. 모아놓으면 이래요. 파이썬 동적 프로그래밍 안 하고 백트래킹 한 건 8분 2초. 18초하고 8분하고 8분이면 몇 초야? 68에 48. 480초. 480대 18. 차이 너무 나잖아.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 전에 얘기했지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꽤 인터프리터 중에서 꽤 빨라요. 그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 중에서 그 V8 그 구글이 오픈소스로 구글이 천재 개발자한테 의뢰해가지고 만든 V8,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인터프리터 그 엔진 중에서 꽤 빠른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개발자가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차이, 어마어마한 인터프리터 중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이 V8 엔진이. 이 노드.js 시작이야. 이 V8 엔진의 그 인터프리터 언어치고 엄청난 속도.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치고 굉장한 속도인 거예요. 28초.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가 많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뭐 천재 개발자가 한 명뿐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천재가 한 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천재가 많은 것도 아니죠. 자, 자바 4초, 18초, 480초. 차이가 많죠. 크죠.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오히려 파이썬이 제일 작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이 그 왜 이렇게 조금 걸리냐면 왜 자바가 더 걸리냐면은 예열을 해요. 뭔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운동화 끈도 단단히 매고 뭐 옷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출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출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언어는 그냥 누워 있다가 그 누워 있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슬리퍼 신고 뛰쳐나가는 거지. 그래서 뛰쳐나가는 시작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일단 오래 걸리는 작업 슬리퍼 신고 달려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이 그 금방 끝나는 간단한 작업. 편의점 집 앞 편의점 갔다 오는 정도의 작업은 바로 그런 작업을 하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스크립트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집 문 밖 편의점 갔다 오는 식의 간단한 작업을 그냥 슬리퍼 신고 빨리 갔다 오자.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경로역 추적. 아까 동적 프로그래밍은 뭐 최소값, 최대값, 가지수 이렇게 보통 간단하게 숫자 하나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숫자 하나를 찾을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 해가지고는 그 최장 경로 수열 그 자체를 못 찾느냐? 가능한데 그게 경로 역추적이에요. 최교출 일정값을 메모해서 중복 탐색을 막는 동적 프로그래밍은 최대값, 최소값, 가지수 정도의 간단한 숫자 메모해서 찾고 이런 식인데 대부분 최장 길이, 뭐 길이의 최대값 이런 것만 메모해서 찾는데 수열 그 자체를 찾으려면은 수열 자체를 메모해서 찾는다. 이건 동적 프로그래밍 안 되고 그 메모된 값 가지고 경로를 역추적해서 동적 프로그래밍 끝난 다음에 그 수열을 다시 추적하는 걸 역추적이라고 경로 역추적이라고 해요. 이걸 해서 수열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문제 역추적.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현한 건 최장 길이만 딱 메모해 가면서 찾았지. 그런데 그 메모된 값을 보면 그 메모된 값을 보고 역추적해서 수열도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역추적이라고 부르냐면은 동적 프로그램 자체는 리턴해 가면서 리턴하면서 리프에서부터 위로 리턴해 가면서
그 길이를 리턴 값으로 찾아내지. 그런데 역추적은 자, 거꾸로 동적 프로그래밍 반대 방향. 루트에서부터 리프로 이 경로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요 하늘색 경로. 이게 최장 길이 경로를 최장 길이 수열을 부분 수열을 찾은 이 경로인데 이 경로를 역추적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루트 노드에서 왼쪽 자식이 그 최장 경로였는지 그러니까 최장 길이 증가 부분 수열 그 선택한 이 재교출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걸 각각 그 메모된 값 보고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루트에서 시작해서 루트는 뭐 초기값 명령이니까 m 명령을 읽어봤더니 3이에요. 3이 메모됐어. 그러면 왼쪽 자식은 depth 1, depth는 1이고 프리브 값은 선택하고 재교출이 프리브 값이 2이고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은 프리브 값이 여전히 0이고 그래서 왼쪽 자식의 리턴 값은 여기에 들어있고 오른쪽 자식의 값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 중 그 왼쪽 자식의 리턴 값 플러스 1 하고 오른쪽 자식의 리턴 값 둘 중에 큰 값이 이 루트 노드의 값이죠. 자, 왼쪽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2 플러스 1 해서 3이죠. 왼쪽 자식의 리턴 값은 플러스 1을 하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1 안 하고 이쪽이 최장 경로였구나. 하나 찾았고 자 여기서도 왼쪽 자식의 리턴 값은 0이야. 오른쪽은 2고 그럼 0 플러스 1 해봤자 1인데 2. 이쪽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왼쪽 1 오른쪽 1 그러면 왼쪽에 1 플러스 1을 해서 2죠. 왼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0 오른쪽 0 그러면 왼쪽 0 플러스 1 해서 1이죠. 그래서 이렇게구나. 이렇게 찾아 내려갈 수 있어요. 선형 그 ON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아니죠. 그냥 바로 착착착착 찾아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적어놨어요. 왼쪽 자식인지 오른쪽 자식인지. 그리고 이 코드 재교출 끝난 다음에 자, 이 소스 코드 뭐 주석도 달아놨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 그림과 그림 놓고 먼저 이거 읽어보고 이 문구를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소스 코드 놓고 그림 놓고 이렇게 호출하고 쭉 한 줄 한 줄 그림 짚어가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게 코드를 이해한 거야. 실행되는 순서대로 코드를 읽어야 그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냐면 나는 코딩을 한 지가 뭐 몇십 년 됐기 때문에 이 코드 보자마자 이 그림이 바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렇게 돼. 몇십 년 하면. 몇십 년이 뭐야. 한 5년만 해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나중에 디버깅 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해내면 디버깅을 못하면 퇴근을 못 해. 그래서 매일 야근해야 돼요. 디버깅. 야근해야 되느냐, 야근 안 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느냐, 관건이 버그야. 오케이. 자바 구현, 뭐, 자바스트 구현이나 다를 게 없고. 자, 코테 문제. 이건 우리가 예제로 다룬 그 문제예요. 그냥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수를 찾기. 쉽게 풀 수 있겠고.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러면 프리브 값보다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프리브 값보다 작은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브 값보다 크냐 작냐 그 등호만 바꾸면 돼. 크다 작다 그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똑같은 문제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고. 자, 이건 역추적. 사실은 뭐 역추적을 풀 수 있으면 골드 4등급이다라는 거예요. 역추적도 방금 여기 이거 역추적 어디 갔지? 요거 역추적. 사실은 이미 다 설명한 얘기들이라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이미 지금 강의한 내용이라서 쉬운데, 자, 저걸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 보고 치거나 복붙하지 말고 강의 노트, 지금 이 강의 열심히 이해하면 코드 안 보고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보고 코드 복붙해가지고 통과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열심히 코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코드가 저절로 외워져요. 근데 코드를 외웠다기보다 원리를 외우는 거지. 그 원리가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원리를 내가 코드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내가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보기 바라고. 응용 문제라고 했는데 별 응용도 아니야. 그 수열의 길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수열의 합계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가장 긴 증가 부분 수열이 아니고 합계가 가장 큰 증가 부분 수열. 길이는 길지만 합계는 작을 수가 있지. 리턴 값으로 구해야 될 값이 길이가 아니라, 우리 강의 예제는 리턴 값으로 구한 게 길이였죠. 그런데 리턴 값으로 구해야 되는 게 길이가 아니라 합계야. 이것도 역시 동적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구해야 될 값을 리턴 값으로 리프에서부터 합계를 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동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테 같은 문제 푸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코테 문제 푸는 게 재밌고 재밌어 재밌을 수 있어요. 그 사실 나는 약간 재밌어. 가끔 문제 하나 풀다 보면은 재밌어가지고 삘이 꽂힐 때가 있어요. 이번 즉 8월이라서 다음 학기 강의 자료 준비하느라고 잠깐 손을 놨는데 7월 달에는 코테 문제를 꽤 열심히 풀었죠. 풀다 보면 재밌어요. 암튼 코테 문제 푸는 게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학생은,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공부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 함수형 프로그래밍 공부해보는 게 좋다라고 권하냐면은 빅데이터. 잘못 알려져 있는 얘기. 코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죠. 코테.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가 필요한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 필요 없는 분야도 있어요.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겠어? 이렇게 오타가 많나? 데이터 처리지. 데이터 처리.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처리가 뭐 오래전부터도 중요한 분야였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결부돼서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인공지능 때문에도 요즘 빅데이터 처리 분야가 중요해졌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이 놀라운 인공지능의 시작이 한 10년 전쯤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 근데 알파고가 기보 가지고, 처음에는 기보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알파고 2세대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바둑 둬가면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기보 데이터를 모았어야지. 모아서 알파고 훈련을 시킨 거죠. 인공지능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아무튼 그런 데이터 처리 분야에, 데이터 처리. 우리 코딩 테스트가 데이터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코딩 테스트잖아. 이쪽 분야에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같은 것이 당연히 많이 필요해요. 플러스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게 칼라, 자바, JVM에서 돌아가는 칼라라고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 처리 언어예요. 빅데이터 처리할 때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사용해요. 이런 분야가 있고, 자, 이 분야 전문가는 요즘 인공지능 전문가도 연봉 매우 높고, 빅데이터,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수학,
통계 잘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도 연봉이 높죠. 자, 필요 없는 분야. 프론트엔드. 아니 뭐 프론트엔드가 결국은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건데 거기에 무슨 알고리즘이 들어가. 예쁘게 만들면 되죠. 디자인 예뻐야 되고. 그래서 필요 없는 분야도 있고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분야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직장인들한테 개발자들한테 알고리즘 코드 필요한가라고 하면 누구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누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가 백엔드면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앱이다. 그러면 좀 적당히 해도 되고 백엔드다. 열심히 해야 되고 자,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스칼라 언어로 공부해 보는 것도 필수는 아니고 이 코테 문제 푸는 게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학생은 해봐요. 오케이. 동적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로 실행하면 0.5초인데 컴파일하고 바이트 코드로 실행하면은 0.1초. 그러니까 그 차이 0.56초, 0.56초하고 0.13초 요 차이가 바로 소스 코드 컴파일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게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 4.54초, 4.55, 4.55초, 그다음에 4.17초. 그러니까 대충 컴파일 하는데 대충 0.4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요거 두 개 차이가 바로 컴파일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하느냐 그러면 4.56초.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느냐 그러면 4.17초. 대략 0.4초 정도가 컴파일 시간. 여기도 마찬가지지. 0.56초, 0.13초. 이것도 대략 0.4초 차이죠. 컴파일 시간이구나. 그 정도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 궁금해서 파이썬도 해봤어요. 파이썬이 느릴 줄은 알았지.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이 느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엄청나게 느린지도 몰랐어. 8분 2초. 와. 동적 프로그래밍 한 건 0.09초. 이건 꽤 빠르죠. 모아놓으면 이래요. 파이썬. 동적 프로그래밍 안 하고 백트래킹 한 건 8분 2초. 18초하고 8분하고 8분이면 몇 초야? 68에 48. 480초. 480대 18. 차이 너무 나잖아.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 전에 얘기했지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인터프리터 중에서 꽤 빨라요. 그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 중에서 그 V8 그 구글이 오픈소스로 구글이 천재 개발자한테 의뢰해가지고 만든 V8,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인터프리터 그 엔진 중에서 꽤 빠른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개발자가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차이, 어마어마한 인터프리터 중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이 V8 엔진이. 이 노드.js 시작이야. 이 V8 엔진의 그 인터프리터 언어 치고 엄청난 속도.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 치고 굉장한 속도인 거예요. 28초.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가 많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뭐 천재 개발자가 한 명뿐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천재가 한 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천재가 많은 것도 아니죠. 자, 자바. 4초, 18초, 480초. 차이가 많죠. 크죠.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오히려 파이썬이 제일 작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이 그 왜 이렇게 조금 걸리냐면 왜 자바가 더 걸리냐면은 예열을 해요.
뭔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운동화 끈도 단단히 매고 뭐 옷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출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출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언어는 그냥 누워 있다가 그 누워 있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슬리퍼 신고 뛰쳐나가는 거지. 그래서 뛰쳐나가는 시작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일단 오래 걸리는 작업 슬리퍼 신고 달려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인터프터 방식의 언어들이 그 금방 끝나는 간단한 작업. 편의점 집 앞 편의점 갔다 오는 정도의 작업은 바로 그런 작업하라고 인터프터 방식의 스크립트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집 문 밖 편의점 갔다 오는 식의 간단한 작업을 슬리퍼 신고 빨리 갔다 오자.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경로역 추적. 아까 동적 프로그래밍은 뭐 최소값, 최대값, 가지수 이렇게 보통 간단하게 숫자 하나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숫자 하나를 찾을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 해가지고는 그 최장 경로 수열 그 자체를 못 찾느냐? 가능한데 그게 경로 역추적이에요. 재교출 일정값을 메모해서 중복 탐색을 막는 동적 프로그래밍은 최대값, 최소값, 가지수 정도의 간단한 숫자 메모해서 찾고 이런 식인데 대부분 최장 길이, 뭐 길이의 최대값 이런 것만 메모해서 찾는데 수열 그 자체를 찾으려면은 수열 자체를 메모해서 찾는다. 이건 동적 프로그래밍 안 되고 그 메모된 값 가지고 경로를 역추적해서 동적 프로그래밍 끝난 다음에 그 수열을 다시 추적하는 걸 역추적이라고 경로 역추적이라고 해요. 이걸 해서 수열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문제 역추적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현한 건 최장 길이만 딱 메모해 가면서 찾았지. 그런데 그 메모된 값을 보면 그 메모된 값을 보고 역추적해서 수열도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역추적이라고 부르냐면은 동적 프로그램 자체는 리턴해 가면서 리턴하면서 리프에서부터 위로 리턴해 가면서 그 길이를 리턴 값으로 찾아내지. 그런데 역추적은 자, 거꾸로 동적 프로그래밍 반대 방향 루트에서부터 리프로 이 경로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요 하늘색 경로 이게 최장 길이 경로를 최장 길이 수열을 부분 수열을 찾은 이 경로인데 이 경로를 역추적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루트 노드에서 왼쪽 자식이 그 최장 경로였는지 그러니까 최장 길이 증가 부분 수열 그 선택한 이 재교출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걸 각각 그 메모된 값 보고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루트에서 시작해서 루트는 뭐 초기값 0이니까 M00을 읽어봤더니 3이에요. 3이 메모됐어. 그러면 왼쪽 자식은 depth 1, depth는 1이고 프리브 값은 선택하고 재교출이 프리브 값이 2이고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은 프리브 값이 여전히 0이고 그래서 왼쪽 자식의 리턴 값은 여기에 들어있고 오른쪽 자식의 값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 중 그 왼쪽 자식의 리턴 값 플러스 1 하고 오른쪽 자식의 리턴 값 둘 중에 큰 값이 이 루트 노드의 값이죠. 자, 왼쪽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2 플러스 1 해서 3이죠. 왼쪽 자식의 리턴 값은 플러스 1을 하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1 안 하고 이쪽이 최장 경로였구나. 하나 찾았고 자 여기서도 왼쪽 자식의 리턴 값은 0이야. 오른쪽은 2고 그럼 0 플러스 1 해봤자 1인데 2. 이쪽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왼쪽 1 오른쪽 1 그러면 왼쪽에 1 플러스 1 해서 2죠. 왼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0 오른쪽 0
그러면 왼쪽 0 플러스 1 해서 1이죠. 그래서 이렇게구나. 이렇게 찾아 내려갈 수 있어요. 선형, ON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아니죠. 그냥 바로 착착착착 찾아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적어 놨어요. 왼쪽 자식인지 오른쪽 자식인지. 그리고 이 코드. 재교출 끝난 다음에 자, 이 소스 코드 뭐 주석도 달아놨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 그림과 그림 놓고 먼저 이거 읽어보고 이 문구를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소스 코드 놓고 그림 놓고 이렇게 호출하고 쭉 한 줄 한 줄 그림 짚어가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게 코드를 이해한 거야. 실행되는 순서대로 코드를 읽어야 그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냐면 나는 코딩을 한 지가 뭐 몇십 년 됐기 때문에 이 코드 보자마자 이 그림이 바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렇게 돼. 몇십 년 하면. 몇십 년이 뭐야. 한 5년만 해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나중에 디버깅 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해내면 디버깅을 못하면 퇴근을 못해. 그래서 매일 야근해야 돼요. 디버깅. 야근해야 되느냐, 야근 안 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느냐, 관건이 버그야. 오케이. 자바 구현, 뭐 자바스트 구현이나 다를 게 없고. 자, 코테 문제. 이건 우리가 예제로 다룬 그 문제예요. 그냥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수를 찾기. 쉽게 풀 수 있겠고.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러면 프리브 값보다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프리브 값보다 작은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브 값보다 크냐 작냐 그 등호만 바꾸면 돼. 크다 작다 그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똑같은 문제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고. 자, 이건 역추적. 사실은 뭐 역추적을 풀 수 있으면 골드 4등급이다라는 거예요. 역추적도 방금 여기 이거 역추적 어디 갔지? 요거 역추적. 사실은 이미 다 설명한 얘기들이라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이미 지금 강의한 내용이라서 쉬운데 자, 저걸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 보고 치거나 복붙 하지 말고 강의 노트 이 강의 열심히 이해하면 코드 안 보고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보고 코드 복붙해 가지고 통과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열심히 코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코드가 저절로 외워져요. 근데 코드를 외웠다기보다 원리를 외우는 거지. 그 원리가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원리를 내가 코드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내가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보기 바라고. 응용 문제라고 했는데 별 응용도 아니야. 그 수열의 길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수열의 합계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가장 긴 증가 부분 수열이 아니고 합계가 가장 큰 증가 부분 수열. 길이는 길지만 합계는 작을 수가 있지. 리턴 값으로 구해야 될 값이 길이가 아니라 우리 강의 예제는 리턴 값으로 구한 게 길이였죠. 그런데 리턴 값으로 구해야 되는 게 길이가 아니라 합계야. 이것도 역시 동적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구해야 될 값을 리턴 값으로 리프에서부터 합계를 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동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